밤은 깊고 고요했다. 오래된 빌라의 창문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어 한유진의 낡은 방을 어렴풋이 밝혔다. 창밖의 도시 소음은 멀리서 울리는 배경음악처럼 아득했고 그녀의 세계는 오직 이 작은 방 안에 고립된 듯했다. 유진은 침대에 걸터앉아 손에 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응시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는 어린 유진과 그녀의 부모님이 다정하게 서 있었다. 행복했던 그 순간은 이제는 너무나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남겨진 것은 거대한 빚과 홀로 감당해야 할 세상의 무게뿐이었다. 28, 한창 꿈을 꿀 나이였지만 유진에게 꿈은 사치였다. 현실은 냉혹했고 그녀는 매일매일 생존을 위해 발버둥쳐야 했다. 유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세월의 고통과 상처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부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은 그녀를 더 단단하고 강인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 너머에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희망을 찾아내고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작은 공방에서 그녀는 밤늦도록 땀을 흘렸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공방은 빚과 함께 그녀에게 넘어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막막했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생전에 가르쳐 주셨던 기술을 떠올리며 하나하나 익히고 연습했다. 거친 나무를 다듬고 섬세한 조각을 새기는 동안 그녀는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나무 조각 하나하나에 그녀의 땀과 눈물,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손끝에서 탄생하는 아름다운 목공예품들은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자 살아갈 동력이 되어 주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작업에 몰두하던 유진의 공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따뜻한 햇살을 등지고 들어선 남자는 마치 그림 같았다. 강민준. 그는 유명 법률 회사 소속의 촉망받는 변호사였다. 젠틀하고 스마트하며 따뜻한 미소를 가진 남자. 그가 공방에 들어선 순간 낡고 오래된 공방이 환하게 빛나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민주는 오래된 가구를 수리하기 위해 공방을 찾아왔다고 했다. 그의 시선은 처음부터 유진에게 고정되었다. 땀에 젖은 앞치마를 두르고 작업에 열중하는 유진의 모습에서 민주는 강렬한 매력을 느꼈다. 그녀의 거친 손과 깊은 눈빛 속에 숨겨진 고단함과 동시에 느껴지는 비범한 강인함에 민주는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다. 이런 곳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드시다니 놀랍습니다. 민주는 유진이 막 완성한 작은 나무 조각상을 보며 감탄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부드러웠다. 유진은 그의 칭찬에 익숙지 않은 듯 살짝 얼굴을 붉혔다. 별 말씀을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요. 뭘? 그녀는 애써 무덤덤하게 답했지만 민준의 따뜻한 시선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날 이후 민준은 종종 공방을 찾았다. 처음에는 가구 수리를 핑계로 찾아왔지만 이내 그는 유진의 옆에 앉아 그녀의 작업을 지켜보거나 소박한 점심을 함께하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민주는 유진에게서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순수함과
진정성을 발견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고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그녀의 삶의 태도와 내면의 강인함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났다. 유진 또한 민준에게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그녀의 삶은 늘 고단했고 늘 혼자였다.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관심은 그녀에게 낯설면서도 너무나 소중했다. 민준은 그녀의 상처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고 그녀가 힘들 때 기댈 어깨를 내어주었다. 그의 존재는 유진의 삭막한 삶에 드리워진 한 줄기 햇살과 같았다.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다. 민준은 유진에게 진심으로 다가섰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되었을 때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싶어 했다. 유진 씨, 내가 당신의 상처를 다 치유해 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당신이 힘들 때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할게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의 유진은 난생 처음으로 사랑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 얼어붙었던 부분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안정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았다. 민준은 그녀의 공방을 확장하고 싶어 했고 그녀의 재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다. 그는 유진의 꿈을 응원했고 그녀가 자유롭게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했다. 그런 그의 모습에서 유진은 진정한 동반자를 보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를 믿기 시작했다. 그녀의 세상은 민준으로 인해 서서히 확장되고 있었다. 그러나 행복은 늘 불안정한 그림자를 동반하는 법이었다. 민준의 부모님은 강민준이 명문가 자제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유진에게는 예상치 못한 존재였다. 민준은 유명 로펌의 대표 변호사이자 막강한 재력을 가진 강 회장의 외아들이었다. 그의 어머니 이화영 여사는 예술계의 거물이자 자선사업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냉철하고 완고한 성격으로도 유명했다. 민준은 유진에게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딘가 모르게 미묘한 불안감을 내비치곤 했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조심스러워 보였다. 어머니는 좀 엄하세요. 워낙 완벽주의자라. 아마 처음에는 좀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민준은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표정에는 걱정이 스쳤다. 유진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그렇게까지 걱정하는 것을 보니 그의 어머니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랑하는 민준의 부모님인데 설마 그렇게까지 무서울까 싶기도 했다. 어느 날 민준은 조심스럽게 상견례 이야기를 꺼냈다. 유진 씨, 우리 부모님께서 만나 뵙고 싶어 하셔.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자리인데 괜찮을까?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과 함께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유진은 심장이 두근거렸다. 꿈만 같던 결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엄습했다. 과연 민준의 부모님이 자신을 받아들여 줄까? 부모님 없는 고에 빚더미에 앉은 공방 주인인 자신을 하지만 민준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괜찮다고 다독였다. 걱정 마. 내가 다 설명해 드렸어. 중요한 건 유진 씨의 진심이야. 그의 확신에 찬 눈빛은 유진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민준의 어머니는 몇 번이나 유진의 공방을 찾아오려 했지만 유진은 번번이 핑계를 대며
정중히 거절했다. 낡고 초라한 공방을 보여주기가 망설여졌던 탓도 있었지만 이화영 여사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거대한 위압감에 그녀는 본능적으로 주춤거렸다. 민주는 그런 유진을 이해해 주었다. 그럼 상견례 자리에서 정식으로 뵙는 게 좋겠어.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결정된 상견례 날짜가 다가올수록 유진은 초조해졌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을 샀고 민준의 어머니에게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지 밤늦도록 고민했다. 값비싼 선물은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소박한 선물은 성에 없어 보일 것 같았다. 결국 그녀는 직접 만든 나무로 된 작은 보석함을 준비했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조각이 새겨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석함이었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선물이었다. 상견례 날 아침, 유진은 거울 앞에 섰다.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우아한 정장 차림이 어색했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곁에는 민준이 서서 따뜻하게 그녀를 안아주었다. 예뻐. 너무 긴장하지 마. 그의 말에 유진의 심장은 조금 진정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작은 불안감이 맴돌았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그녀를 감쌌다. 민준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일까?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나 그녀는 애써 그런 생각들을 지워냈다. 민준이 곁에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날의 만남이 그녀의 삶을 또 한 번 송두리째 뒤흔들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할 선물이 그녀의 잊혀진 과거와 끔찍한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치명적인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것을. 따스한 햇살이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던 토요일 오후, 유진과 민주는 고급 한정식 집에 별실로 향했다. 상견례 자리였다. 유진의 심장은 불안감과 기대감 사이에서 미묘하게 요동쳤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너무 긴장하지 마. 잘 될 거야. 그의 다정한 눈빛은 유진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별실 문이 열리고 정갈하게 차려진 상과 함께 민준의 부모님이 앉아 계셨다. 강 회장과 이화영 여사였다. 강 회장은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이화영 여사의 표정은 예상했던 대로 차갑고 무표정했다. 그녀의 눈빛은 유진을 위아래로 훑었고 그 시선에서 유진은 미묘한 압박감을 느꼈다. 마치 자신을 평가하는 듯한 얼음장 같은 시선이었다. 안녕하십니까, 한유진입니다. 유진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앉으세요. 이화영 여사의 목소리 또한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권위적인 기운이 실려 있었다. 민주는 유진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살짝 잡으며 안심시켰다. 분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경직되어 있었다. 강 회장이 몇 마디 덕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풀려 노력했지만 이화영 여사의 냉랭한 태도는 여전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주로 말을 걸었고 유진에게는 간혹 형식적인 질문만을 던졌다. 유진은 최대한 예의 바르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점차 위축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시험대에 오른 것 같은 기분이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어색한 정적 속에 숟가락과 젓가락 소리만이 간간히 울렸다.
유진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목구멍으로 음식물이 잘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눈치를 살폈다. 민준은 난처한 듯 어머니와 유진을 번갈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이화영 여사가 갑자기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는 고급스러운 비단으로 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상자를 유진에게 내밀었다. 유진 씨,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빈손으로 오기가 좀 그래서요. 작은 성의이니 부담 없이 받으세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거절할 수 없는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유진은 예상치 못한 선물에 당황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보석함을 생각하며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래도 예의를 갖추기 위해 조심스럽게 상자를 받아들었다. 상자의 뚜껑을 열자 눈부신 빛깔의 목걸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목걸이는 정교한 은세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중앙에는 크고 둥근 녹색 비취가 박혀 있었다. 비취의 주변에는 작은 보석들이 섬세하게 박혀 있어 영롱하게 빛났다. 유진이 목걸이를 손에 쥐는 순간이었다. 차갑고 이질적인 비취의 감촉이 손가락 끝에 닿자마자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번개처럼 강렬한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끔찍한 비명소리, 피냄새, 그리고 눈앞을 가득 채운 섬뜩한 녹색,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파편화된 기억들이 순식간에 그녀를 덮쳤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온몸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눈을 질끈 감았다. 유진 씨, 괜찮아요. 민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유진은 민준의 목소리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그날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의 의식 속에는 피로 물든 어둠 속에서 빛나던 그 녹색 비취의 섬뜩한 형상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똑같았다. 목걸이의 비취는 어린 시절 그녀의 악몽 속에서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던,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었던 그 녹색이었다. 이 목걸이는 유진의 입술에서 겨우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그녀의 눈은 이화영 여사를 향했다. 이화영 여사의 얼굴에는 미세한 동요조차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냉정하고 침착한 표정으로 유진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시선은 유진의 공포를 더욱 부추겼다. 그녀의 손에서 목걸이가 툭 하고 떨어졌다. 차가운 비취가 테이블 위에서 불길하게 빛났다. 이건 파운입니다.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절규하듯 외쳤다. 그녀의 선언은 별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민주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고 강 회장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이화영 여사의 차가운 표정에도 순간적으로 미세한 균열이 스치는 듯했다. 한유진 씨, 지금 무슨 소리예요? 이화영 여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 안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섞여 있었다. 이 목걸이는 제 부모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니, 제 부모님을 죽인 것입니다.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목걸이의 비취를 가리키며 이화영 여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제게 선물할 수 있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유진의 어깨를 잡았다. 유진 씨,
무슨 오해라도 있는 거야. 진정해 그는 유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는지, 왜 그의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유진은 민준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고통과 함께 확신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잊혀졌던, 혹은 억지로 억눌려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이 비추의 목걸이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끔찍한 사건의 일부였다. 오해라니요. 당신의 어머니는 나의 부모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목걸이는 그날 밤의 증거입니다. 유진은 이화영 여사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저는 당신 아들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절대. 별실 안에는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민준의 부모님은 충격으로 굳어버렸고, 민준은 유진의 돌변한 태도에 망연자실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슬픔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유진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유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무언가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다는 듯한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서 목걸이를 다시 집어들었다. 차가운 비취가 그녀의 손 안에서 불길하게 빛났다. 그녀는 목걸이를 꽉 움켜쥐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을 후회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민준의 부모님에게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고 민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별실 문을 박차고 나갔다. 민준은 그녀를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이화영 여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를 붙잡았다. 민준아, 앉아라. 저런 아이는 애초에 너와 어울리지 않는단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민준은 유진이 사라진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듯 아팠다. 그가 사랑했던 유진이 순식간에 낯선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다. 유진이 말한 부모님의 죽음과 목걸이는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의 어머니는 정말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혼란과 절망감 속에서 민준은 유진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다. 그 눈빛에는 절규와 함께 진실을 향한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민준은 알 수 없는 직감으로 깨달았다. 이 파혼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거대한 진실의 서막이었다. 상견례 자리에서 뛰쳐나온 유진은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조차 정하지 못한 채 그저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아까 이화영 여사가 건넨 비취 목걸이를 꽉 쥐고 있었다. 차갑고 단단한 비취가 그녀의 손 안에서 불길하게 느껴졌다. 목걸이의 녹색 빛깔이 그녀의 눈을 찌르는 듯했고 머릿속에서는 아까 스쳐 지나갔던 파편적인 이미지들이 다시 떠올라 그녀를 괴롭혔다. 피냄새, 비명소리, 그리고 섬뜩한 녹색. 그것들은 마치 그녀의 의식을 갉아먹는 독사처럼 그녀를 휘감았다. 유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애써 진정하려 노력했다. 택시 안에서 그녀는 눈을 감고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었던 그날의 악몽을 다시 직면했다. 어린 시절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작은 목공예 공방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보듬어 주었다. 평범하지만 사랑이 넘치던 가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집 안에서 들려오던 끔찍한 비명소리, 그리고 들이닥친 경찰과 구급차. 어린 유진은 그날의 참혹한 광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부모님이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버린 것을 목격했다. 경찰은 화재로 인한 사고사라고 결론지었지만 어린 유진의 기억 속에는 불길 속에서 섬뜩하게 빛나던 녹색 비추의 형상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 후 그녀는 고아가 되었고 부모님의 공방과 함께 거대한 빚을 떠안게 되었다. 너무나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기에 그녀의 뇌는 그 끔찍한 기억들을 억지로 억눌러 버렸다. 하지만 그 기억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녀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오늘 이화영 여사의 비치 목걸이를 통해 다시금 터져 나온 것이었다. 피빛 진주의 저주. 유진은 중얼거렸다. 그녀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공방을 관리해주던 친척 아주머니가 해주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아주머니는 유진의 아버지가 소중히 간직했던 오래된 비추 목걸이에 얽힌 저주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그 목걸이는 대대로 내려온 것이며 그것을 소유한 자는 불행을 겪는다는 전설이 있었다고. 유진은 그저 오래된 미신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목걸이가 자신의 부모님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이화영 여사가 그 목걸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녀가 그날 밤의 진실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유진은 택시를 내려 무작정 공방으로 향했다. 낡은 공방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나무 냄새가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작업대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심장이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애써 외면했던 과거를 직시해야 했다.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강렬한 직감이 그녀의 모든 세포를 흔들었다. 이화영 여사, 그리고 그녀가 가지고 있던 비취 목걸이. 모든 의문의 실마리는 그곳에 있었다. 그 순간 공방문이 다시 열리고 민준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절망감과 혼란으로 얼룩져 있었다. 유진 씨, 제발.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그는 유진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민준 씨, 이제 와서 오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목걸이는 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날 밤 제가 분명히 봤던 것입니다.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화영 여사는 제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주는 유진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살인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니야. 유진 씨,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어. 분명 뭔가 착각하는 거야. 그 목걸이는 아마 다른 경로로 어머니 손에 들어갔을 거야. 어머니는 자선사업가로 이름난 분이야. 그럴 리가 없어. 민주는 필사적으로 유진의 말을 부정했다. 착각이라뇨.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들이
방금 그 목걸이를 보자마자 다시 떠올랐어요.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민준 씨, 나는 당신의 어머니를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당신도 이 진실을 외면하려 하는군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민준은 잠시 말을 잃었다. 유진의 눈빛에서 그는 거짓이 아닌 진실을 보았다.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얼마나 절박하게 진실을 찾으려 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살인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민준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유진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는 유진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유진 씨. 나는 당신을 믿어. 단지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웠을 뿐이야. 당신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반드시 진실을 밝힐 거야. 당신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민준의 진심, 어린 눈빛의 유진은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버릴까봐 두려웠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의 편이었다. 정말 날 믿어줄 수 있어요. 그럼 당신이 내게 보여준 진심을 내가 외면할 수는 없어. 우리는 함께 이 진실을 파헤쳐야 해. 당신의 부모님 죽음, 그리고 내 어머니가 그 목걸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아.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해. 민주는 유진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날 밤부터 유진과 민주는 함께 진실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먼저 20년 전 유진의 부모님 사망 사건 기록을 다시 찾아보기로 했다. 민주는 변호사라는 자신의 직업을 이용해 경찰서 자료실에 접근했고, 유진은 자신의 어렴풋한 기억들을 더듬어 당시 상황을 떠올리려 애썼다. 경찰서 자료실에서 민주는 낡은 서류철 하나를 찾아냈다. 20년 전 유진의 부모님 사망 사건에 대한 기록이었다. 화재로 인한 사고사로 종결된 사건이었기에 기록은 매우 간략했다. 특이점은 없었다. 하지만 민주는 서류철을 넘기다가 의아한 부분을 발견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이름이었다. 오태식. 그는 민준의 아버지와 대학 동창이었고 한때 강 회장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인물이었다. 현재는 은퇴하고 지방에서 살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오태식 형사. 민주는 중얼거렸다. 어딘가 찜찜한 기분이었다. 당시 유진 씨 부모님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야. 우리 아버지와도 잘 아는 사이고. 유진은 그의 말에 눈을 크게 떴다. 그분이라면 혹시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곧바로 오태식을 찾아 나섰다. 오태식은 시골의 한적한 마을에서 작은 낚시터를 운영하며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들을 경계했지만 민준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유진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자 그의 표정은 점차 누그러졌다. 특히 민준이 이화영 여사의 비치 목걸이 이야기를 꺼내자 오태식의 눈빛이 흔들렸다. 비치 목걸이. 오태식은 잊고 싶었던 기억이 떠오른 듯 얼굴이 굳어졌다. 그래, 그날 밤 나도 분명히 봤어. 현장에서 깨져 있던 목걸이. 하지만 오태식은 당시 사건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유진의 부모님 사건이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라는 직감을 했다고 고백했다. 현장에는 불이 난 흔적 외에도 수상한 점이 많았고, 특히
유진의 아버지 서재에서 발견된 비치 목걸이. 조각은 그의 직감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 목걸이는 매우 오래되고 값비싼 것이었으며 단순히 화재로 깨질 만한 재질이 아니었다. 그는 상부 보고를 통해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윗선에서는 사고사로 결론 짓고 서둘러 사건을 종결시키려 했다고 했다. 당시에는 강 회장님이 재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던 때였지. 그분과 관련된 압력이 있었던 것 같았어. 나도 젊은 형사로서 그 압력을 이겨낼 수 없었어. 결국 그 사건은 그렇게 묻혀버렸지.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늘 미안함과 죄책감이 남아있었어. 오태식은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쉬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강 회장, 제 아버지요. 민주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의 세계를 뒤흔드는 충격이었다. 강 회장님은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그분의 주변 인물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충분하지. 당시 강 회장님의 비서실장이었던 최 전무가 그 사건이 마무리된 직후 갑자기 승진해서 회사의 실세가 됐던 기억이 나. 오태식은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유진과 민주는 오태식에게서 결정적인 단서를 얻었다. 최 전무, 그리고 강 회장의 주변 인물. 퍼즐의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어머니가 비취 목걸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아버지가 당시 사건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욱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사랑하는 유진의 부모님 죽음 뒤에 자신의 가족이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고맙습니다, 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유진은 오태식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20년 만에 마침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것이었다. 그들은 오태식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최 전무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했다. 민주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최 전무의 과거를 파헤쳤다. 최 전무는 과거 이화영 여사의 개인 비서 출신이었고 이화영 여사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최 전무는 겉보기와 달리 어둠의 세계와도 연관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불법적인 일들을 처리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유진은 민준의 헌신적인 도움에 감동했다. 자신의 가족이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민준은 끝까지 그녀의 편에 서서 진실을 파헤치려 노력했다. 그의 진심은 유진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두려웠다. 진실이 밝혀졌을 때 민준과 자신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가족이 정말 그녀의 부모님을 죽인 범인이라면 그들은 과연 계속 함께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부모님을 위한 정의를 찾고 20년 동안 그녀를 짓눌러 왔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이 싸움을 계속해야만 했다. 그녀는 강해져야만 했다. 초의 전무의 뒤를 캐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어려웠다. 강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이자 이화영 여사의 오른팔 격인 그는 겉으로는 청렴한 사업가 행세를 했지만 그 뒤로는 거미줄처럼 얽힌 불법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명성을 걸고
모든 것을 걸었다. 그의 변호사 친구들 중 몇몇은 그의 위험한 행동에 대해 걱정했지만 민주는 유진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유진의 부모님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자신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이 사람은 겉과 속이 너무 달라요. 자선 사업을 명목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민주는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초회 전무의 기사를 보며 낮게 읊조렸다. 기사 속 초회 전무는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유진은 민준의 옆에 앉아 함께 자료를 살펴보았다. 그녀는 최 전무의 사진을 보는 순간 섬뜩한 기시감을 느꼈다. 어렴풋하지만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던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스쳐 지나갔던 그림자 중 하나가 바로 저 남자였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들은 최 전무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화영 여사가 설립한 자선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자였으며 그 재단은 겉보기와 달리 수상한 자금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 민주는 재단의 회계 장부를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민주는 재단의 자금이 특정 미술품 거래에 대규모로 투자된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유진의 아버지가 생전에 수집하던 고미술품과 비슷한 종류의 것들이었다. 민주는 직감적으로 이 미술품 거래가 단순한 투자가 아님을 느꼈다. 유진 씨, 혹시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품 중에 미술품 관련 자료 같은 건 없어?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진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미술품이요. 아버지는 주로 목공예품을 수집하셨어요. 고미술품 같은 건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공방에 있던 대부분의 물품들이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득 아버지가 유독 아끼던 작은 상자 하나가 떠올랐다. 아, 맞다. 아버지가 늘 절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하셨던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어요. 공방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는데 그들은 당장 공방으로 달려갔다. 유진은 작업대 아래 숨겨진 비밀 공간에서 낡고 먼지 쌓인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서류 뭉치와 함께 흑백 사진 몇 장, 그리고 낡은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직접 쓴 일기였다. 일기장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진의 아버지는 단순한 목공예가가 아니었다. 그는 희귀한 고미술품 감정가이자 복원가였다. 그리고 그의 일기에는 이화영 여사와 최 전무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남아 있었다. 이화영 여사는 유진의 아버지가 소장하고 있던 칠성비취라는 특별한 비취에 집착했고 그것을 갖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는 내용이었다. 칠성비취는 단순한 비취가 아니라 과거 왕실에서 사용되던 유물로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었으며 동시에 특정 비밀을 품고 있는 열쇠와도 같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이화영 여사가 아버지께 칠성비취를 넘겨달라고 수없이 찾아왔대요. 아버지는 계속 거절하셨고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칠성비취가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비밀을 지키는 열쇠라고 하셨어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서는 안 되는 거라고. 일기장에는 이화영 여사가 비취를 얻기 위해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유진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그날 밤, 최 전무가 공방에 침입했었다는 정황도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칠성비취를 강탈하기 위해 온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은 살해당한 것이었다. 이게 다 사실이었다니. 민주는 충격으로 상자를 놓쳤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어머니가 탐욕 때문에 살인을 교사했다는 사실은 민준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었다. 그는 유진의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과 어머니의 비취 목걸이를 번갈아 보며 모든 퍼즐 조각이 섬뜩하게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그 목걸이는 바로 칠성비취였던 것이다. 그때 민준의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 강 회장이었다. 민준은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민준아,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 최 전무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던데 당장 그만두지 못해. 강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라. 내 어머니와 너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민주는 아버지가 이미 자신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강 회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들이 진실에 매우 가까워졌다는 증거였다. 아버지, 저는 진실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르신 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내. 어머니는 자선사업가시다. 누구보다 고귀하고 훌륭한 분이셔. 네가 지금 누구 말을 듣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당장 그만두고 돌아와라. 강 회장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민주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맹목적으로 믿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최 전무와 이화영 여사는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고 언제든 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민준 씨, 이제 어떻게 하죠? 아버님까지. 유진은 불안한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제 물러설 수 없어. 유진 씨,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어. 최 전무가 분명 핵심 증거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 그리고 그 비치 목걸이에 얽힌 더 깊은 비밀이 있을 거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파헤쳐야 해. 민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지만 그는 유진의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은 최 전무를 더 깊이 파헤치기로 했다. 그의 사생활, 그의 은밀한 거래, 그리고 그의 약점. 민주는 자신의 대학 동창이자 프리랜서 해커인 박진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진우는 뛰어난 실력을 가진 천재 해커였지만 정의감이 넘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그는 민준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했다. 강민준, 네가 이런 일에 발벗고 나설 줄은 몰랐는데 네가 정의를 위해서라면 내가 도와줄게. 최 전무, 그 인간 예전부터 냄새가 좀 났거든. 진우는 최 전무의 개인 컴퓨터와 이메일, 그리고 숨겨진 SNS 계정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정보를 수집하던 진우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최 전무의 클라우드 서버에
암호화된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 파일은 평소 최 전무가 자주 사용하던 은밀한 별칭으로 보호되어 있었다. 강민준. 이거 대박이다. 최 전무 이 인간, 자기 비리 자료들을 전부 이 서버에 백업해뒀어. 암호도 꽤 복잡한데. 진우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다. 이 안에 아마 유진 씨 부모님 사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거야. 민준과 유진은 긴장된 얼굴로 진우의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진우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암호가 풀렸다. 파일이 열리자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유진의 부모님, 사망사건에 대한 진실, 이화영 여사가 칠성비취를 얻기 위해 꾸민 음모, 그리고 최 전무가 그 모든 과정을 실행에 옮긴 증거들, 그리고 더 나아가 이화영 여사가 그 칠성비취를 통해 또 다른 거대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담겨 있었다. 파일 속에는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 파일과 현장 사진, 그리고 이화영 여사와 초의 전무가 주고받은 은밀한 메시지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특히 음성 파일에는 유진의 부모님의 마지막 비명소리와 함께 칠성비취를 강탈하는 최 전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화영 여사의 차갑고 잔혹한 목소리도 들렸다. 방해되는 것들은 모두 치워버려. 칠성비취만 손에 넣으면 돼. 유진은 음성 파일을 듣다가 주저앉아 오열했다. 20년 동안 그녀를 짓눌러 왔던 악몽의 실체가 드디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탐욕스러운 이화영 여사와 그녀의 잔혹한 수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었다. 민주는 충격과 절망감에 휩싸였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가족이 거대한 죄악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는 유진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유진 씨, 괜찮아. 내가 당신의 부모님 한을 풀어줄게.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르게 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회피하지 않을 것이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었다. 최 전무의 클라우드 서버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유진의 부모님 사망 사건이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라 이화영 여사의 탐욕이 빚어낸 계획적인 살인 사건이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녹음된 음성 파일 속 유진 부모님의 마지막 비명, 그리고 최 전무와 이화영 여사의 냉혹한 대화는 두 사람의 심장을 산산조각 내는 듯했다. 특히 이화영 여사가 칠성비취를 얻기 위해 방해되는 것들은 모두 치워버려 라고 말하는 부분은 그녀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면모를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유진은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다. 20년 동안 억눌렸던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이 그토록 끔찍하고 비참하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민주는 그런 유진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유진을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유진의 손을 잡고 수없이 다짐했다. 유진 씨, 내가 반드시 당신의 부모님 한을 풀어줄게. 어머니의 죄를 밝히고 정의를 세울 거야. 이건 당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내 어머니의 죄를 바로잡는 길이기도 해.
그러나 증거를 확보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화영 여사는 재계의 거물이었고 강 회장의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있었다. 그녀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다. 오히려 그들이 진실에 다가갈수록 이화영 여사와 최 전무의 방역은 더욱 거세졌다. 민주는 확보한 증거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신중하게 고민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었다. 그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변호사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그는 언론과 검찰을 동시에 움직이는 전략을 세웠다. 공론화를 통해 이화영 여사가 여론의 압박을 받게 하고 동시에 검찰 수사를 정식으로 요청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들은 먼저 언론사를 접촉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강 회장과 이화영 여사의 압력 때문에 보도를 꺼려 했다. 이화영 여사의 명성이 워낙 높았고 그녀의 자선사업 이미지 때문에 선뜻 나서는 언론사가 없었다. 오히려 민중과 유진을 음해하는 가짜 뉴스를 흘리거나 그들의 관계를 왜곡하여 보도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이화영 여사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거대하고 강력했다. 젠장,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네요. 민주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언론까지 장악하려 하다니. 그때 민준이 예전에 도와줬던 한 기자가 떠올랐다. 그는 정의감이 투철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민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기자에게 연락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반응이었지만 민준이 칠성비취 목걸이와 음성 파일 이야기를 꺼내자 기자는 흥미를 보였다. 강민준 변호사님, 이거 정말 큰 사건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증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강 회장님과 이화영 여사를 건드리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니까요. 기자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민주는 기자를 만나 최 전무의 서버에서 확보한 모든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음성 파일, 사진, 메시지 기록까지. 기자는 모든 증거를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살인사건이자 거대한 재벌가의 비리입니다. 반드시 보도하겠습니다. 기자의 눈은 뜨겁게 타올랐다. 기자는 용감하게 이화영 여사와 칠성비취 그리고 유진의 부모님, 사망사건에 대한 심층 보도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부에서 반신반의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기자가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들과 함께 유진의 인터뷰가 공개되자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유진은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2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을 증언했다. 그리고 이화영 여사가 건넨 비취 목걸이가 그 끔찍한 기억을 되살렸음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증언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칠성비취의 저주, 재벌가 사모님의 추악한 이면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쏟아져 나오며 이화영 여사는 하루아침에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의 자선사업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고 그녀를 옹호하던 사람들도 점차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여론의 압박은 강 회장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는 언론을 통해 이화영 여사의 모든 활동을 중단시키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해야 했다. 하지만 민준과 유진은 그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강 회장 또한
이 사건의 공범이거나 적어도 진실을 은폐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언론 보도가 터져 나오자 이화영 여사와 최 전무는 궁지에 몰렸다. 그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여론을 잠재우려 했다. 유진과 민준을 음해하는 소문을 퍼뜨리고 심지어는 그들을 위협하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유진의 공방에 괴한이 침입하여 공방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고 민준에게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이화영 여사는 지금 당신들을 미행하고 있을 겁니다. 조심해야 해요. 오태식 전 형사가 민준에게 전화해 경고했다. 그들은 절대 순순히 당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초의 전무는 잔혹한 인물입니다. 민준은 유진의 안전을 위해 그녀를 자신의 오피스텔에 머물게 했다. 낡은 공방보다는 그곳이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진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민준 씨, 나 때문에 너무 위험한 길을 걷고 있어요. 혹시 내가 당신을 놓아줘야 하는 게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유진 씨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어. 그리고 이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당신의 부모님을 위한 것이고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한 것이기도 해. 그리고 나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민준은 유진의 두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눈에는 확고한 사랑과 의지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의 눈빛에서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검찰 수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변호사로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유진은 자신의 증언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다. 검찰은 여론의 압박과 민준이 제시한 강력한 증거들 때문에 이화영 여사와 최 전무에 대한 공식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이화영 여사를 소환 조사했다. 이화영 여사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이 제시한 최 전무의 서버에서 나온 증거들과 음성 파일을 듣자 그녀의 표정은 점차 굳어졌다. 특히 그녀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이 재생되자 그녀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이 목걸이가 바로 칠성 비추입니다. 이 비추는 20년 전 한유진 씨의 부모님을 죽인 살인 도구이자 증거입니다. 검찰은 이화영 여사에게 민준이 가지고 있던 비추 목걸이를 보여주었다. 이화영 여사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준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 동시에 최 전무도 검찰에 소환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진술을 거부했지만 이화영 여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자 그는 자신의 살 길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이화영 여사의 지시를 받아 유진의 부모님을 살해했고 그 대가로 막대한 재물과 강 회장 그룹 내에서의 높은 지위를 얻었다는 사실을 진술했다. 그는 모든 죄를 이화영 여사에게 돌리려 했고 자신은 그저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들의 모든 관계와 비리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당신은 이화영 여사의 명령을 실행에 옮긴 공범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검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취조실에 울려 퍼졌다. 모든 진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이화영 여사는 탐욕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고 최 전무는 그 살인을
실행에 옮긴 잔혹한 공범이었다. 그리고 강 회장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그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민주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 이 거대한 진실 앞에서 민준과 유진은 서로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피할 수 없는 최종 대결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화영 여사와 최 전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예상대로 난항을 겪었다. 이화영 여사는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변호인단을 통해 언론 플레이를 펼쳤고, 최 전무는 모든 죄를 이화영 여사에게 돌리려 애썼다. 그러나 민준과 유진이 확보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강력했다. 특히 칠성비치 목걸이의 존재와 녹음된 음성 파일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여론은 이미 이화영 여사를 향해 등을 돌렸다. 한때 자선사업가이자 문화예술계 후원자로 추앙받던 그녀의 이미지는 탐욕스러운 살인교사범으로 전락했다. 그녀의 자선재단은 폐쇄되었고, 그녀와 관련된 모든 행사와 직책에서 해임되었다. 강 회장 역시 이화영 여사의 비리로 인해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주가는 폭락했다. 강 회장은 언론을 통해 이화영 여사와 관계를 정리하고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어머니가 정말 그런 짓을 저지를 줄은 몰랐어. 민주는 아버지의 기자회견을 보며 씁쓸하게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직도 모든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유진은 민준의 아버지에게서도 알 수 없는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다. 강 회장은 언론 앞에서 이화영 여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 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유진은 직감적으로 강 회장 또한 이 사건의 어떤 부분과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 그녀는 20년 전 부모님의 죽음이 너무나도 철저하게 은폐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재판날이 다가올수록 이화영 여사는 더욱 신경질적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민준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협박과 회유를 반복했다. 네가 감히 네 어미를 배신하다니. 너도 언젠가 후회하게 될 거야.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광기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민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 유진과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맹세했다. 어머니, 저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는 이화영 여사의 귀에는 빗으로 박혔을 것이다. 최종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은 언론과 시민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이화영 여사는 최고급 변호인단을 내세워 혐의를 벗으려 애썼지만 민준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서면서 상황은 반전되었다. 민준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제시했고 칠성비치 목걸이와 음성 파일을 직접 공개했다. 이 비치 목걸이는 제 어머니가 한유진 씨에게 준 선물이었지만 동시에 20년 전 한유진 씨 부모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잔혹한 범죄의 증거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확했다. 그는 어머니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오직 진실과 정의를 위해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법정 안에 충격파를 던졌다. 이화영 여사는 민준의 증언에 격분하여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 내 이놈 네가 감히 네 어미를 저런 천한 계집애 하나 때문에 네 어미를 팔아넘겨. 그녀의 절규는 법정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추악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어 유진이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20년 전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증언했다. 어린 시절의 공포, 부모님의 비명,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나던 칠성비추의 섬뜩한 녹색. 그녀의 눈물 어린 증언은 배심원들과 방청객들에게 깊은 동정심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저는 20년 동안 그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제 부모님은 단순히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탐욕 때문에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절절했다. 그녀의 진심은 법정 앞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최 전무 또한 증인으로 소환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화영 여사에게 뒤집어 이으려 했지만 민준이 확보한 추가 증거들이 제시되자 결국 모든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화영 여사의 지시를 받아 칠성비취를 강탈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유진의 부모님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그의 자백은 이화영 여사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었다. 모든 증언과 증거가 공개되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이화영 여사와 최 전무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화영 여사는 살인 교사 혐의로, 최 전무는 살인 및 강도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정 안에는 환호와 함께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이 흘렀다. 하지만 재판이 끝난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강 회장이 이화영 여사의 모든 범죄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비자금 조성과 불법적인 미술품 거래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으며 유진 부모님의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강 회장은 과거 칠성비추에 얽힌 비밀을 지키기 위해 이화영 여사의 모든 만행을 묵인하고 심지어 그녀를 비호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칠성비추는 단순한 고미술품이 아니라 강 회장 가문의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비밀스러운 유물이었고 그 안에 강 회장 가문의 치명적인 약점이 담겨 있었다. 이화영 여사는 그 비밀을 이용해 강 회장을 협박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워왔던 것이다. 강 회장은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는 아들 민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준아, 미안하다. 네 어미를 막지 못했고 이 모든 것을 은폐하려 했어. 강씨 가문의 명예를 지키려다 더 큰 죄를 지었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스스로 검찰에 자수하여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강 회장 그룹은 한순간에 휘청거렸다. 민주는 아버지의 자백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그토록 추악한 비밀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러나 동시에 아버지가 비록 늦었지만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속죄하려 한다는 사실에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게 되었다. 재판이 끝나고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유진은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 비로소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는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냈고 그들을 죽인 자들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했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짐이 사라진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민준과의 관계는 복잡
미묘했다. 민주는 유진에게 다가섰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슬픔, 그리고 그녀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 교차했다. 유진 씨, 정말 미안해. 내 가족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큰 아픔을 겪었어. 나는 당신을 놓아줘야 할까? 민준 씨. 유진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를 미워해야 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그녀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민주는 그녀를 믿어주었고 그녀와 함께 진실을 찾아 싸웠다. 그는 그녀의 부모님의 한을 풀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심을 보았고 그의 고통을 이해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할 수 없어요. 당신은 당신의 가족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우리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이요. 민주는 유진의 손을 꽉 잡았다. 그래. 유진 씨, 어떤 시간이든 기다릴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당신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큰 힘이 돼.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복잡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들은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모든 것은 이제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법정의 문을 나서는 유진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20년 동안 짓눌러왔던 고통과 상처가 단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부모님의 죽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온전히 마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민준의 가족이 얼마나 깊이 연루되어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배신감. 복잡한 감정들이 그녀의 마음속을 휘저었다. 민주는 재판이 끝난 후 유진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그의 얼굴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죄에 대한 깊은 자책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유진에게 끊임없이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그녀가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묵묵히 도왔다. 유진 씨, 이제 당신의 부모님은 편안하게 잠드실 수 있을 거야. 정말 미안해. 민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유진은 민준의 진심을 알았다. 그는 그녀를 배신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가족과 맞서 싸우며 진실을 밝히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그녀는 그를 미워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민준의 가족이 저지른 죄는 너무나 거대했고 그 상처는 너무나 깊었다. 그들 사이에 놓인 깊은 골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유진은 알 수 없었다. 민준 씨,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당신도 힘들다는 것을 알아요. 유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서로를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유진 씨. 당신이 원하는 모든 시간을 줄게. 나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기다릴게. 영원이라도 기다릴 수 있어. 그의 눈빛에는 변치 않는 사랑과 인내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잠시 공방을 닫았다.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는 부모님의 사진을 보며 오열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녀의 정신적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다. 20년 동안 억지로 억눌렀던 기억과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그녀는 극심한 혼란과 슬픔에 시달렸다. 민주는 그녀를 혼자 두지 않았다. 그는 매일 공방을 찾아 유진의 곁을 지켰다. 유진이 말없이 앉아 있을 때도 그는 묵묵히 그녀의 옆에 앉아 있었다. 가끔은 그녀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주거나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을 조용히 틀어주었다. 그들의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민준의 존재 자체가 유진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했고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 했다. 어느 날 유진은 민준에게 칠성비취 목걸이를 내밀었다. 이 목걸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준은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빛나는 녹색 비취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이건 원래 당신 아버지의 것이었으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당신에게 너무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면 아니요, 이걸 간직할 거예요. 부모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유진은 결심한 듯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을 것이었다. 칠성비취는 이제 그녀의 부모님의 고통과 그녀의 싸움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진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다시 공방 문을 열었고 나무 조각을 다듬는 일에 몰두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나무의 감촉, 그리고 나무 향기는 그녀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다. 그녀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공방을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닌 그들의 꿈과 사랑을 이어가는 공간으로 만들기로 다짐했다. 한편 강 회장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오랜 세월 이화영 여사의 비리를 묵인하고 은폐하려 했던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쳤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했고 강 회장 그룹의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에게 넘겨졌다. 강 회장은 법의 심판을 달게 받고 남은 여생을 속죄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이화영 여사는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 듯 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 자신을 면회 오라고 종용했지만 민준은 더 이상 어머니를 찾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이 빚어낸 비극적인 현실에 홀로 남겨졌다. 최 전무는 이화영 여사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그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것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 했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강 회장 가문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유진에게 해를 끼쳤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유진의 곁을 지키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유진 씨, 이제 당신은 자유로워졌어. 나는 이제 당신에게서 떠나야 할 것 같아. 어느 날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내가 당신 옆에 있으면 당신은 계속 이 모든 것을 떠올리게 될 거야. 나는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유진은 민준의 말에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그가 떠나길 원치 않았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지난 몇 달간
그가 없었다면 그녀는 이 모든 고통을 혼자서 감당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유일한 존재였다. 민준 씨,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당신은 내 가족의 한을 풀어줬어요.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켜줬어요. 당신은 이 모든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은 유진의 손을 꽉 잡았다. 하지만 내 가족이 저지른 죄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당신 옆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어. 아니요, 내겐 당신이 필요해요. 민준 씨, 당신이 없으면 나는 다시 혼자가 될 것 같아요. 유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민준은 유진을 품에 안았다. 그녀의 떨림이 고스란히 그에게 전해졌다. 그는 유진의 고통을 이해했고 그녀의 진심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함께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배웠다. 민준은 유진을 통해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냈고 유진은 민준을 통해 다시금 사랑과 희망을 찾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대신 서로에게 기대어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고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힘이 되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유진은 부모님을 향한 정의를 찾았고 자신을 짓누르던 거대한 그림자에서 벗어났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증명해낸 생존자이자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개척자였다. 공방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유진은 과거의 아픔을 잊기 위해 작업에 몰두하는 대신 나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즐거움에 집중했다. 그녀의 손에서 탄생하는 목공예품들은 이제 슬픔이 아닌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목공의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특히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에게 나무를 만지는 과정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도록 도왔다. 그녀의 공방은 단순한 작업 공간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안식처가 되었다. 민주는 유진의 곁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지했다. 그는 강 회장 그룹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자신의 이름을 건 새로운 법률 사무소를 개업했다. 그의 사무소는 더 이상 거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었다. 대신 그는 유진처럼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데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쏟아부었다. 특히 과거 자신처럼 가족의 비리나 부당한 권력에 희생된 이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그리고 유진에게 받은 영감을 통해 진정한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었다. 유진과 민준의 관계는 이전과는 다른 깊이와 성숙함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함께 헤쳐나온 전우이자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치유자였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 대신 그 모든 아픔과 시련을 자신들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자양분으로 삼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유진은 민준과 함께 칠성비치 목걸이를 들고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다. 목걸이는 여전히 아름다운 녹색빛을 띠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불길한 기운을 내뿜지 않았다. 유진은 목걸이를 부모님의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어요. 편히 잠드세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도감과 해방감, 그리고 부모님께 드리는 마지막 인사였다. 민주는 유진의 어깨를 감쌌다. 유진 씨, 이제 당신은 모든 것을 이겨냈어. 정말 자랑스러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칠성비치 목걸이를 부모님 묘소 옆 그녀가 직접 심은 작은 나무 아래에 묻어주었다. 그 비추는 더 이상 어둠의 상징이 아니라 그녀의 부모님에 대한 기억과 그녀의 강인한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과거의 아픔은 그곳에 묻혔고 그 위로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날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유진의 공방은 유명해졌다. 사람들은 그녀의 작품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의 이야기와 그녀의 공방이 주는 치유의 힘에 감동했다. 그녀는 이제 빚더미에 시달리던 과거의 공방 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희망과 용기를 전파하는 예술가이자 사회적 기업가로 성장했다. 민준의 법률 사무소 또한 명성을 얻었다. 그는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날 저녁, 공방문을 닫으려던 유진의 곁으로 민준이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오늘 저녁은 내가 요리할게. 당신이 좋아하는 불고기.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유진은 민준의 어깨에 기대어 미소 지었다. 정말 고마워요. 민준 씨,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은 함께 공방문을 잠그고 어둠이 내린 길을 걸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밝고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더 이상 그들을 짓누르지 않았다. 상처는 아물었고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비극적인 운명을 이겨낸 강인한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 그리고 진정한 용기와 사랑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저희의 이야기, 상견례 날, 예비 시어머니가 건넨 선물, 손이 떨려 즉시 파혼을 선언했습니다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유진이라는 인물의 깊은 내면과 격동적인 삶의 여정을 통해 여러분도 많은 감동과 여운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한국 드라마 스타일의 깊은 감동과 예상치 못한 반전, 그리고 의미 있는 결말을 가진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이야기를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은 저희가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